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는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급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병원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사내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결심했죠. 원래 의사 아들을 둬봤자 며느리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키워놓은 아들이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벌어오는 돈은 다 며느리에게 줬다는 말이죠. 저희 시아버지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셔서 별말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딱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시는 와중에도 원래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며 아쉬운 내색을 비추셨고, 민망한 저희 부모님은 그저 머쓱하게 웃어 넘겨야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따로 찾아뵈어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너무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 이해를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의 언짢으셨을 기분을 풀어준 덕에 저희도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였기에 어른들 말씀은 그저 듣고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내내 하기만 했었고요. 한 가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건 시어머니가 제게 자꾸만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는지, 요리는 곧잘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지 않는 이상 명절에 시골로 내려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저는 혹여나 시어머니께 점수를 잘 딸 수 있을까봐 어릴 적부터 잘 봐왔다며 제사 잘 지낼 자신이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 절 기특하거나 예쁘게 보지는 못할 망정 애쓴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시어머님, 뭔가 기분이 나쁜데 찜찜하기까지 했던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 날짜를 잡았고, 결혼하기 전날까지 저희는 둘 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남편이 동료 레지던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우리 정도면 맞선도 잘 들어오는데 왜 간호사랑 결혼하냐고, 책 잡힌 거 있냐고 별 기분 더러운 말을 해대며 남편에게 히히덕거리며 결혼의 이유를 묻던 동료들.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땅만 보며 듣기만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뻔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던지더군요. 착하잖아 라고요. 제가 착하대요. 이때 이 말을 더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했는데 전 또 이 사람이 절 사랑하는 이유가 착해서라고 하니 좋다면서 모른 척 그날의 기분이 나빴던 대화들을 잊고 다음날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이 집의 막내 아들이고 남자 형제만 둘이 더 있는데요. 그중 큰 아주버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시고 작은 아주버님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으신 거죠. 모두 결혼도 진작에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두 형님들 모두 직업이 없이 주부로 지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두 분 모두 집안도 빵빵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선을 보고 좋은 집안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유독 어머님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그닥 저와의 결혼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 모든 게 다른 형제들과 비교가 되어서 그랬나 싶어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면 남편과 시댁에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만족해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알게 된 것이 1년에 제사만 해도 무려 13번, 13번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도 한 번을 더 해야 하는 이 제사를 주부로 지내고 있는 다른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 해오고 계셨는데요. 집안이 빵빵하고 사돈의 기에 눌려서 제사 한 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켜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집안도 별볼 일 없고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니 괜히 만만하셨는지 그 제사거리들을 모두 저한테 넘기신 겁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하신 걸 보기만 했지 저 혼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시키시는 대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또 과일이며 떡이며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에서 나눠서 사기까지 해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임무가 막내 며느리인 제게 주어진 거죠. 저요?
간호사로 3교대 돌아가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은 있지만 너무 힘들고 몸이 지쳤었는데 꼭 야간 근무를 선 다음 날이나 이제 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삿날이 다가오는 바람에 몸 한 번 제대로 쉬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곧장 제사 음식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투정과 잔소리를 다 받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사이 다른 형님들이요, 너무나 태연하게 제사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어서야 하나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수고했다며 수고하셨다며 저와 어머니께 번갈아 인사를 하시고는 그제서야 두 팔 걷어 완성된 음식들을 나르며 일을 돕곤 했어요. 그 덕에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일 끝나고 뒤늦게야 집에 오시는 아주버님들이 자신의 와이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려 오는 걸 알 수가 없었죠. 전 그렇게 남의 집 조상을 위한 상차림을 하는 이 짓거리를 무려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매달 매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제삿날에 집안의 경조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3번이 아니라 20번 정도는 해마다 모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마다 집안의 가사노동은 제 담당이었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좀비처럼 병원으로 곧장 출근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와 뻗어버리는 등 몸이 많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 사이 2번의 유산도 겪어야 했고요. 제사로 인한 심적,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계속 바빴던 일 때문에 제대로 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남편은 그제서야 제 몸이 위험한 상태임을 감지를 했는지 먼저 일을 그만두고 푹 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지쳤던 나머지 알겠다는 말을 하고는 당장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제가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2번의 유산과 결국 병원까지 사표를 냈다는 소식에 큰 아주버님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남편만큼이나 일이 바빠 집안일에 도통 신경을 못 쓰셨지만 눈치가 있으신 건지 가장 막내인 제가 늘 고생이 많다며 평상시에도 따뜻한 말씀을 자주 해주신 분이셨죠. 본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니 야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덕에 규칙적인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잠만 제대로 잤는데도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동안 힘들고 바쁘게 지내온 제 삶에 위로라도 해보자며 전화기도 꺼놓은 채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먹고 싶은 거 시켜먹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며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어머니께서 회방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눴던 말 그대로라면 제가 몸이 약해져 병원을 그만두기도 했고, 평소 가족들 제사로 집에서는 일을 많이 해왔으니 이번에는 밖에서 조촐하게 외식을 하며 생신 파티를 하자고 남편과 큰 아주버님이 번갈아가며 시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에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쉬고 있었죠. 분명 안 그랬다간 저 혼자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차림을 만들어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장 생신을 하루 앞두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밖에 나갈 기운이 없다며 집안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으니 내일 저녁에 집에 모이라고 전화를 돌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보다 일찍 와서 함께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트라우마가 된 것일까요? 집으로 오라는 어머님 말씀이 어찌나 듣기 싫고 속이 답답해지던지. 그런데 제가 이제는 병원도 그만뒀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 뭐라 핑계를 댈 거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찌감치 또 시댁으로 찾아가 정말 아픈 건지도 모르겠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혼자서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생신상을 또 한가득 차려냈죠. 중간중간 제가 만든 음식들 간을 맞추고는 도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님, 그리고 그런 제가 안쓰러운지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며 수저를 나르시고 상을 닦으며 미안해 하시던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종부리듯 저를 부려먹나 싶어서 약속된 시간이 다가갈수록 제 속은 울그락불그락 천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큰 형님네, 작은 형님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와 상차림이 완성된 모습에 형님들은 놀라시더군요.
어제 어머님 전화로 형님들께는 먼저 와서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질 않으셨더라고요. 제사 때처럼 별말 없으시길래 생신상은 어떻게 차리나 싶어서 혹시 몰라 식당에서 포장해 왔다며 초밥 세트를 내밀던 작은 형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며느리들이 다 같은 주부인데 지금까지 3교대하며 힘들게 일하다 이제 막 퇴직하고 휴식을 하고 있던 막내인 저한테 상을 차리라고 하고 다른 형님들께는 먼저 오라는 말씀 한 번 안 꺼내신 건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아주버님들 다 계신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형님께 건네받은 초밥 세트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한 거 알고 계시냐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네요. 아이 유산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셨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 괜히 찔렸는지 시어머님은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대며 저를 오히려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쉬더니 팔자가 빈 거라며 원래 사람이 유산도 하고 임신도 하는 거라며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 저희 시어머님은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주부로 산다고 하니 샘통이 나서는 생일도 일부러 집에서 한다고 우기셨고 그 생일상을 온전히 저 혼자 또 차려내도록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못해보는 시어머니 노릇을 가장 만만하고 우스워 보이는 저한테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원망스러워 시어머니를 노려보려는 그때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듣다 화가 난 시아버지가 저를 대신해서 아들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뺨따구를 확 때려버리신 겁니다. 그만 좀 닥치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래서 순간 집안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밖에서 듣다 화가 나 한 소리 하려고 집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온 남편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온 가족이 주저앉아 잘못한 줄은 여전히 모른 채 쪽팔려만 하고 있는 어머님을 바라보기만 한 채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까지 잃어가며 시집살이 당해온 제게 미안했던 겁니다. 남편이 결국 가장 먼저 나서더군요. 엄마가 형수님도 어려워하니까 착한 우리 와이프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아보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치사한 줄 알지만 곧 끝나겠거니 하고 참았다고.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며 저를 대신해 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이딴 의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차는 바람에 음식 담긴 그릇들이 상에 떨어져 바닥이 흥건해졌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다들 그만하라며 한 차례 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올 필요 없다며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한마디, 막내 애기가 다 준비해놓고 나서야 나몰라라 하다가 들어와 손만 거들던 며느리들도 이젠 필요 없다며 니들 둘은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시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한 말에 뒤늦게 무슨 소리냐며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한 아주버님들.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들이 제사상 한번 차려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도착해 일을 거둔 척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야 발 동동 구르며 바빠서 일이 생겨서 늦게 오게 된 것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형님들.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일어난 싸움에 졸지에 형님네 부부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동안 시댁에 제사가 많다며 늘 생색을 낸 거냐고 화내고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남편 따라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큰 아주버님. 그 사이 남편은 저를 이 난장판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와줬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을 벗어나는 길이 어찌나 즐겁던지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았는데 식구들이 서로 하나씩 터뜨리며 결국 덕분에 저는 이제 다시는 시댁에 갈 명분도 일도 없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나서려는데 아주버님들이 달려 나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을 몰랐다며 집안의 장손이 큰 아주버님은 유난히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제게 형님 목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형님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또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간 혼자 고생이 많았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별로 시키는 것도 없고 간섭도 하질 않으니 그저 막내인 저도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다며 형님들도 자기 남편들 앞에서 잔뜩 겁을 먹고는 사과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요. 한참을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건지 전화 한 통 없으시다가 나중에 큰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아버님과 각방을 쓰는 중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달에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께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하다하다 큰 형님께 도와주러 올 수 있냐고 전화까지 했다더군요. 형님은 당연히 시아버지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셔서 당분간은 안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냈고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아까부터 자꾸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고 있어요. 분명 받아봤자 제사를 지내야 하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실 게 뻔해서 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싣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이미 얘기가 오가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지고 잘 키워내며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기 전까지 절대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후에도 절대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픈 생각이 없네요. 비록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느라 마지막까지 고된 노동을 하긴 했지만 아들들 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난장판이 된 자기 생일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얼마나 쪽팔리고 또 원통스러웠을지 노년에 자식 며느리 상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늙어가게 생긴 시어머니께 사인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년의 개고생을 겪었지만 덕분에 남은 몇십 년의 결혼생활이 너무도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장례식 때나 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현재 2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 지가 3년이고요. 직업은 자영업자이고 남편이 제 일을 돕고 있어서 겸업을 하는 중과도 다름이 없답니다. 저는 오늘 다름이 아닌 제 여동생에 대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언니로서 이런 일에 동생을 끌어들인 것이 너무 미안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데요. 이제는 동생도 우프하면서 웃어 넘겨주는 일이기도 하고 재미거리 삼아가며 대나무 숲에 고해보듯 털어놓고자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똑같이 따끔히 행동해서 퇴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아주 신랄하게 적어볼게요. 일단 제 여동생 그리고 제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것까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은 나는 30대 초반이랍니다. 남의 눈에는 어른스러울 테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영락없이 철없는 애와도 다름이 없어 보이죠. 어릴 적부터 제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고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직접 공부까지 가르쳐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자매는 남들이 생각하는 자매의 관계의 수준을 넘어서 부모 자식처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생이 하는 건 뭐든 응원했어요.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외를 하더니만 돈을 몇백씩 벌어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부모님께 돈 버는 거에 치중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하실 때에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라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라고 권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에 여동생은 돈 버는 게 재밌다며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한 거죠. 자퇴를 하자마자 가게를 시작했고 그걸로 직장을 다니던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어들였습니다. 동생이 일하는 거 보면서 저도 가게 운영하는 거 배웠고 직장 때려치우고서 동생 가게에서 일을 돕다 보니 어느샌가 제 이름 앞으로 된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동생도 자주 와서 일을 거들어줬고 남편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자주 데려왔네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랑 제 남편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서로 얼굴을 익히며 친하게 지냈고 결혼을 하면서도 제 여동생은 누구보다 저희 커플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잘 지내며 자주 왕래를 했고 현재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가게 일을 거들고 있는 중이에요. 제 가게지만 여동생 지분도 조금 있어서 동생이 자주 와 가게를 살펴줬고
그 덕에 만날 일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보통 집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40을 훌쩍 넘긴 아주버님이 계시고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늦둥입니다. 제가 연상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나이 많은 형 아래에서 기죽고 어려워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이 많은 여자 옆에서 눈치 보면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내심 어린 여자를 만나길 원하셨던지 몇 번이고 나이 타령을 하셨답니다. 그게 결혼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려하던 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좋게 봐줬기 때문에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해보자는 마음으로 법적 신고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 타령이 살면서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는 제 가게 일에 뛰어들어서일까요? 제가 가게 사장이기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그놈의 나이 타령 얘기를 멈추질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게 일이 바쁘면 방해된다면서 최대한 가게 방문을 자제하곤 하셨는데 아무런 지분도 없고 와봤자 골칫거리만 되는 시어머니가 유독 가게를 자주 찾아오셔서는 혼수를 두려 하셨답니다. 남편이 앞치마라도 메고 있으면 내가 널 이러라고 키웠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멀쩡한 회사를 관둬 이 꼴을 본다고 한바탕 혼수를 두셨고요. 괜히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나가는 저를 붙잡은 채로 너는 나이도 많은데 네 동생 같은 애한테 꼭 일을 시켜야겠냐? 라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하필 남편을 동생 같은 애라고 표현하면서 저의 자존심을 긁으신 거죠. 제 나이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살다가 연하 남편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뱉어지는 어머님의 말씀은 밤새도록 곱씹고 열받아 발차기를 할 만큼 누군가의 기분을 더럽혔죠. 적어도 저에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존재였고요. 그래서 더 악에 받쳐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이라도 벌면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도 악바리처럼 일을 하니까 여동생도 제 걱정이 되는지 제 가게를 자주 찾아와 줬고 같이 일을 하는 제 남편은 매일같이 여동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서 제 걱정을 하는 얘기를 나누는 걸 자주 목격했지만 아는 척은 안 했어요. 여동생한테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쁨조차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한테는 제가 자격지심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그냥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렇게 나름 결혼 3년차에 권태기 아닌 권태기를 겪어가면서 일상을 좀 더 바쁘게 살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 많은 며느리에게 신경을 쓰기만 하는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전부터였죠. 제가 일하는 가게로 밥 먹듯이 찾아오셨는지라 그럴 때마다 제 여동생을 어쩌다 한 번씩 마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한테는 늘 연상녀란 사실을 곱씹으며 무안을 주더니만 제 여동생한테는 그 누구보다 살갑고 친절하신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막내딸을 다루듯이 이미 눈에서는 하트가 막 튀어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사돈처녀라고 부르더니만 언젠가부터는 매일 봐서 내 딸 같다면서 대놓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그저 제 여동생을 예뻐라 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뻐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가족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지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제 가족들 앞에서까지 무안을 주려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초에는 살갑게 굴어주기만 하던 어머님의 입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평소처럼 아유 우리 예쁜 수지 왔네 라고 하면서 살가로이 인사만 해주셔도 될 터인데 1년 전부터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예쁜 수지 내 며느리 하면 딱 좋은데 우리 수지한테 어울릴만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소개를 해줘 말어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주변에 어디 뭐 괜찮은 총각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인 건지 확인하겠다며 막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긴 누구야 네 아주버님이지 라고요. 순간 속에서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아주버님 나이가 곧 있으면 쉰이거든요.
마냥 장가를 못 가신 것도 아니고 중간에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에게 소개팅을 해달라 졸라대셔서 여러 번 나갔는데 매번 상대방 여성에게 퇴짜를 받고 그 후로는 쭉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서 연애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주버님을 제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한테 고작 2살 차이 나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식으로 주저주저 거리셨던 분이 무려 10살이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 제 여동생을 언급하신 거죠. 이게 뭔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나 남자보다 한참 어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제 여동생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데 아주버님이랑 여동생 이름이 섞여서 불리는 것이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아주버님은 살짝 사회 울타리 안에서 겉도는 사람인 것처럼 쉽사리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저로서는 여동생과 아주버님이 같이 있는 상상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져 팔에 소름까지 돋을 지경이었죠. 결혼식장에서 한 번, 그리고 그 후 가게로 찾아오셨던 아주버님을 한 번 뵌 적이 있던 저희 여동생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또래 남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결혼도 안 한 자신에게 이혼남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니 기분이 나빴던지 표정 관리를 차마 하지 못했어요. 다만 언니의 시어머니인 걸 아니까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지난 1년간 자주 겪었어요. 여동생이 불편했던지 제 가게로 찾아오는 걸 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주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제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도 그러셨답니다. 여동생은 시집을 못 가서 명절에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지 않냐면서 괜히 시집을 빨리 보내야 한다는 말로 저를 떠보기도 하셨고요. 여동생이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는 걸 가지고 재촉하는 분들이 아니라 설명을 해봐도 듣질 않았어요. 부모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면서 저보다도 제 부모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인 것 마냥 훈수를 두셨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뒤에서 시부모님과 여태 합가를 해서 사는 중인 아주버님 표정을 봤는데 진짜로 제 여동생한테 관심이라도 있다는 표정으로 웃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그 순간에 몽둥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걸로 온 가족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을 정도로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여동생의 입장 따위는 이해해주려 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 표정이 얼어가는 걸 보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하겠다며 애를 썼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훈수를 완벽하게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시대간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동생한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젊은 친구라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환장하기 딱 좋았죠. 시어머니가 벌써 치매라도 걸린 건가 싶었을 정도로 제 얘기는 정말 귀등으로도 안 들었답니다. 여동생도 싫은 티를 팍팍 냈지만 오히려 까탈스러운 게 젊은 사람인 티가 난다면서 좋아라니 변태인가 싶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용태도 1년을 버텨오면서 제 여동생을 나름 지키고 살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말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 채 출근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밖에서 가게 유리창 너머로 여동생이 울먹이며 들어오지도 못한 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게를 뛰쳐나가 얘 이름을 부르니 여동생은 진짜? 라고 하면서 짜증과 한숨을 섞어가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곧 대성통곡까지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서둘러 동생을 가게 카운터 안에 데려다 앉혔죠. 자초지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여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런 말해도 형부랑 이혼 안 할 거지? 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랑 뭔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울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내가 방심한 사이에 또 결혼을 하라 마라 하는 문제로 동생을 건드린 건가 싶어 불끈했어요. 내 동생은 내가 혼내는 건 괜찮지만 남이 혼내는 거 그냥 참고 못 보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눈에선 불이 피어오르고 머리는 쭈뼛거리고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채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께 날라차기를 할 자세였습니다. 다소 격해진 상태로 여동생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러자 여동생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털어놓더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급하게 만나 할 얘기가 있다고 아침부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언니한테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는 내 가게까지 팽개쳐놓고 뛰쳐나갔는데 소개팅이라니. 라고요. 무슨 소개팅이냐고. 누구랑 누구를 소개팅 한다는 거냐며 저도 흥분해 물으니 여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나랑 형부형, 언니 아주버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그제야 엎드려 숨까지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다면서요. 내가 정신없이 뛰어갔더니만 앞에서 날 보고 웃고 있더라고. 나보고 뭐가 그리 좋아서 뛰어왔냐고 실실 쪼개는 걸로도 모자라 자리에 앉기도 싫은데 내 손을 잡아 끌더니 자리에 앉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듣자마자 입에서 욕이 줄줄 튀어나왔습니다. 동생한테 거짓말로 꼬드겨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내서 불러낸 걸도 모자라 소개팅을 하기 싫어 자리에 앉지도 않고 돌아가려 하는 제 여동생을 강제로 앉혔다는 것까지, 이 모든 건 저를 빡치게 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못해 넘쳤고요. 전 당장 여동생 말을 더 듣지 못한 채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여동생이 부르는데 듣지도 않고 가게를 내버려둔 채 당장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댁까지 찾아갈 일도 없었어요. 가는 길에 별다방이 있는데 거기 창가에 글쎄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안 보이셨고 음료가 하나 있는 걸로 보아 혼자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은 핸드폰 문자를 보내느라 제가 앞에 서 있는 걸 눈치도 못 챘어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어머님 뒤로 가선 문자를 들여다보기까지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어머님의 문자 대여까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아 상대는 아주버님이셨고요. 제 여동생 욕을 하느라 둘이서 아주 신랄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예의가 없는 년이네 어쩌네 하며 감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년년거리기까지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반자동적으로 시어머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카페 복도로 집어던져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제 얼굴을 발견하고 너 언제 왔냐? 라고 물으시는데 애고도 없이 저는 더욱 미친 척 발광을 했죠. 시어머니 앞에 놓여져 있던 커피를 집어선 바닥으로 내팽개치니 커피가 와르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께는 진정시킬 시간조차 들이지 않는 채 소리를 질렀죠. 어따 대고 남의 동생을 능력도 안 되는, 그렇다고 자격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소개를 시키려고 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저한테 꼴랑 2살 차이를 가지고 남편이 동생이네 어쩌네 하며 사람을 민망하고 속상하게 만들더니 아주버님이랑 제 여동생 나이 차이는 심각성을 못 느끼시나 봐요? 정말 어머님 눈에 아주버님이 남자구실을 할 수나 있긴 한 것처럼 보이세요? 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했고 바닥에 흥건한 커피는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눈앞에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개쪽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못 견디겠는지 제 팔을 붙잡으며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막 끌고 나가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마치 아주버님이 제 여동생한테 한 것처럼요. 그리고는 말했죠. 여기 난리난 커피를 싹 다 치우기 전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저도 아주버님 말고 어머님께 이렇게라도 복수는 해야겠네요. 똑바로 치우고 정리 싹 다 하고 나가세요. 알았어요? 라고요. 그리고는 직접 저 멀리 대걸레를 들고 오는 직원분께 대걸레를 건네받고는 시어머니께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커피를 닦기 시작하는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신경질을 팍팍 내며 별다방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찍은 시어머니 사진을 여동생한테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가 당한 수치심에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는 했으니 화를 풀라며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자 여동생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 훨 속이 시원하다며 그제야 씁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이미 다 잊었으니 괜찮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안 괜찮았습니다. 아직 아주버님이 남았고 맘 같아서는 주먹이라도 한 대 내려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겨우겨우 눌러가면서 일단 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여동생이 가게 앞까지 찾아와 대성통곡을 했다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감히 어떻게 사돈처녀랑 커플이 되어버리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냐면서 남편에게 쪼개 팔려 못 살겠다고 아주 한탄에 거듭했어요. 뭐 그런 도둑놈이 다 있냐고 하면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욕해가며 빡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듣다 이대로는 제 여동생 얼굴을 다시 못 보겠구나 싶었던지 자기가 대신 나서서 화를 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다 믿진 않았어요. 워낙 남편이 자기 식구들한테는 말리고 설득하는 거 말고는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가게로 찾아가자 남편은 제 여동생에게 미안하단 사과를 여태 해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 그제서야 직접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듯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제 남편이 흥분해서는 나이가 10살이 훌쩍 더 많은 아주버님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이 새끼 저 새끼의 상심지를 키고서 욕을 남발하는데 도무지 옆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바람에 가게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화끈하게 욕을 날리는 남편을 응원하고자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 손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여동생과 저는 남편의 옆에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엿을 날리는 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통쾌함을 느꼈죠. 기분이 더러웠다던 여동생은 어느새 남편 옆에서 같이 욕을 날리며 추임새를 넣고 있었고요. 얼굴 표정은 다시 살아나 속이 시원하다며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다신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지도 말고 또 시어머니가 이런 자리를 주선해 너를 욕보인다면 그 자리에서도 탁자라도 뒤집으라며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고 뭐고 싹 다 연 끊고 저련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여동생도 저 때문에 제 시어머니랑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우친 건지 마음을 가볍게 가지더라고요. 전처럼 힘들어하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은 채 조금은 더 자기 멋대로 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눈빛부터 달라졌답니다. 욕을 쳐들은 아주버님은 제 남편으로부터 홍군하게 난 후 그제서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수를 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사과를 하러 시댁에 오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 후 제게서 답을 듣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셨어요. 아주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네 어쩌네 하면서 동정심 유발을 하시는데 아휴 정말 듣다 듣기 싫어서 그냥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후론 영영 서로 모른 척 모르던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살고 있고요. 먼저 제 가게로 찾아온다거나 제 여동생에게 연락을 취하면 언제든지 제가 집구석을 뒤집어 엎으러 갈 각오가 되어 있답니다. 주저없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을 다시 보이지 않겠다 여동생에게 약속도 했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다신 사돈처녀를 가지고 소개팅 어쩌고 하지를 않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셨답니다. 이제서야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유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다시는 똑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 아주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결혼은 이제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3살 연상의 남편이랑은 맞벌이를 하며 아직 전셋집 탈출을 못한 상태이고요.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나름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착실한 시동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이녀인 대가족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시댁은 서울에서 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었고 저희 남편은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20살 적부터 쭉 자취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남매들이 모두 다 여전히 지방에 살고 있는 것에 비해 저희 남편은 혼자 시댁에서 일찌감치 독립을 해 떨어져 나와 사는 자식이었죠.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유독 막내 아들이라며 제 남편을 더 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요.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손을 벗어나 자란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감싸주고 신경 쓰며 사셨답니다. 반찬도 일부러 서울 사는 남편에게만 보내주셨고 지금 남편 나이가 30 중반인데 여전히 어머님은 스스로 쥐어내신
남편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 정도로 막내 아들 사랑이 유별난 분이셨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다 보니 저에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엔 그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보내주신다는 반찬도 제가 같이 먹으면 그만인 것이었고, 남편 입으라고 만들어 보내주시는 옷도 제가 따로 남편에게 옷을 사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이었죠. 분명 결혼하고서 한 달가량까지만 하더라도 전 이런 느긋한 생각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살아보니까 느긋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쏟아질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한가득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 제 남편 사랑이 유별나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유별나게 좋아라 해주시는 건 절대 아니셨습니다. 남편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기는 하셨으나 제가 갑각류 알러지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는 게 반찬을 일부러 산더미처럼 쌓아 보내주기도 하셨고요. 보란듯이 남편만 먹이겠다는 마음이신 건지 반찬통마다 우리 아들에게 라는 쪽지를 붙이셔서는 남편만 손대라는 듯이 택배를 보내기도 하셨었죠. 옷도 남편 여름 옷만 쏙, 여름 잠옷에 겨울 티셔츠만 쏙 만들어서는 택배로 보내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옷을 망가뜨리지 말고 잘 씻어다가 말리라며 잔소리만을 늘어놓는 어머님이셨습니다. 남편을 잘 챙겨주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와이프인 저한테까지 콩고물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아들 사랑만 유별난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집안은 늘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반찬들로 쌓여가기 시작했고 다 제때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음식이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꾸준히 갑각류 반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었죠. 내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지 않는 게 어딘가 싶었거든요. 그것만큼은 끔찍해서 절대로 못 봐준다 싶었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는 대신 저희를 어머님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3시간이 걸리는 시댁까지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이나 말입니다. 분명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막내 아들이고 집안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계셨는데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형님이랑 시댁 제사일이나 경조사에 손을 딱 놓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형님 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집을 왔을 때에는 이미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중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장남 맏며느리 노릇을 해주지 않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대신해서 저희 부부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하셨죠. 비록 막내 아들이지만 집안의 제사도 챙기고 며느리 노릇도 팍팍 해가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라고 말입니다. 막내 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이나 옷을 가지가지 택배로 보내오셨던 건지 어머님은 슬슬 시댁으로 오라는 말을 부쩍 자주 하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은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매번 제사 때가 되면 남편이 먼저 자진해서 시댁을 가자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소중한 주말에 시댁을 찾아가야 했고요. 3시간이 걸리건 형식적인 거고 가끔씩 차가 밀려 4시간이 걸릴 때에도 군말하지 않고서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가서 저는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는 것들을 말끔히 해치워야 했고요. 제사를 다 지내고 밥 먹는 것까지 시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나서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복 이동시간만 6시간 혹은 7시간이 걸리는 그 일정을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거나 시아버지 생신이 있으면 또 축하를 해드려야 한다면서 시어머니가 불러내셨고 그러면 저희는 저번 주에 제사를 지낸다고 갔던 시댁을 또다시 주말이 되자마자 찾아가야 했답니다. 한 달이 고작 몇 번을 찾아가는 걸로 뭐 그리 스트레스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3시간 거리의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사 일을 지내는 건 분명 고역인 일이었습니다. 내 친정 부모님도 결혼하고 그리 자주 뵙지를 못했는데 제사라는 노동을 하려고 시댁에 한 달마다 찾아가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남들은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잊을만 하면 또다시 한 달이 지나서는 시댁을 가야 할 일이 찾아오니 미쳐버릴 지경이었네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늘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대.
오늘은 감기에 걸리셨나봐. 드라이브 할 겸 갔다 오자. 라는 말로 저를 꼬드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주도하에 남편의 합세로 시댁을 자꾸만 방문해야 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고 나면 본격적인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죠. 한두 번은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드시더니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사 요리를 하는 것에 손을 딱 놓아버리셨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혼자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모든 일을 떠맡겨버린 이유 때문이었죠. 처음엔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가 걸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만 이제는 그냥 말없이 저를 부엌에 떠밀어 놓고서는 혼자 깎아먹을 과일들을 챙겨서는 곧장 거실로 가버리곤 하셨답니다. 가서 남편 입에 들어갈 과일을 깎아주며 그저 좋아라 웃고 떠들어대기만 하셨죠. 그러다가 제 표정이 조금이라도 금방 폭발할 듯 화가 나 있으면 그제서야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프다는 소리를 하며 또 안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사라지셨고요. 무슨 짓을 해도 저를 돕겠다고 다시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3시간이 걸리는 짧지 않는 드라이브를 해서 시댁까지 간 걸로도 모자라 바로 제사 음식을 차려내겠다며 부엌 안에서 내내 서 있어야 했죠. 평생을 저희 집안 제사도 제대로 거들어 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 시집을 오자마자 팔자에도 없는 제사 음식을 만들어내기를 하며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남편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가장 힘없고 불쌍한 약재였기 때문에 저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듯 했거든요. 그저 자기 엄마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절 시댁으로 데려오는 남편도 제 눈엔 시어머니만큼 미운 놈이었답니다. 그러니 전 어머님의 입맛대로 어머님이 드시지 못하는 매운 음식이나 반찬들을 골라내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냈고요. 어쩔 땐 어머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어 제사 음식에 또 올리는 등 하여간 어머님의 입에서 만들라고 나오는 음식만을 만들어대느라 손이 늘 분주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시어머니가 조상님들 옆에 앉아서 같이 제사 음식을 드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젠가부터 제사상은 시어머니의 입맛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을수록 화가 배로 커지는 심정이었죠. 누구 하나가 나를 건드렸다가는 언제 어떻게 터져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차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만 하다가 제사를 다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3시간은 또 나름의 다른 고통이었답니다. 내 일을 도와주려 하지도 않는 남편을 향한 원망, 그리고 시어머니께 또 당하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비참함에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러려고 시집으로 왔나 싶고 내 소중한 주말이 왜 이딴 식으로 망쳐져야 하는 거냐며 남편이랑 한시름 싸움을 하고 나서야 주말이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차오르는 억울함을 푸는 거라고는 집에 와서 제가 먹고 싶었던 불닭볶음면에다가 캡사이신을 왕창 뿌려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달래는 것이었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놈의 제사 시다바리를 해야 하나 그 생각 하나로 매달 달력이 지나갈 때마다 속을 끓이던 저였는데 시어머니가 자진해서 제 분노를 끌어올려 버리셨답니다. 또다시 집으로 제사를 지내라 불러내고 난 후에 말이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 있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들먹이면서 시댁에 가자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못 가면 이번 달 제사는 아무도 못 지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근처에 살고 있는 딸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왜 3시간이나 걸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가야지만 집안의 제사가 돌아가는가 싶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마음에 끝까지 버텨보려다가 결국 남편이 이러다가 제대로 토라질 것 같아서 또 못 이긴 척 시댁으로 향했어요. 3시간을 또 차를 달려서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만 어머님은 도착하자마자 썩은 표정을 들이미시며 제대로 인사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다는 말을 자꾸만 하시면서 벌써부터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겠다고 연기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제사 음식 한두 번 차리는 것도 아닌데 어른이 알아서 할까? 라는 말과 함께 안방으로 슝 하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졸지에 저는 시댁에 와서 또 시어머니도 없이 혼자 맏며느리 마냥 이 집구석에 제사 음식을 차려내야 했죠. 혼자 부엌에 남겨졌는데 기분이 너무 역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괜찮은지 상태를 보다가 저한테도 도와주겠다며 어설프게 손을 걷어붙이고는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놈이다 보니 그냥 멀뚱거리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남편한테도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저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던 만큼 진짜로 시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고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제사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기가 알려주고 보여준 대로 제가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안방 안에서 남편한테 소리치며 말씀하더라고요. 나가 있어라,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냥 나가 있어. 오래 운전하다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거실 가서 TV 보며 누워 쉬어라. 라고 말이죠. 제가 남편한테 윽박을 지른 게 내심 속으로 열불이 나신 건지 큰 소리를 뻥뻥 내면서 남편한테 좀 쉬라고 친히 말을 거두셨어요. 저도 똑같이 3시간을 차 안에서 달려 도착을 했는데 저한테는 쉬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속으로 시어머니를 향한 욕이 육성으로 터져 나오려 할 때마다 저는 뭐에 홀린 듯이 제사 음식을 만들어냈어요.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거침없이 칼질을 했고 그러다 고추를 발견했죠. 어머님이 매운 음식을 못 드셔서 시댁에는 원래 고추가 하나도 없는데요. 열받은 채로 막 냉동실을 뒤지고 있다가 아주 우연찮게 조그마한 빨간 고추들을 여러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시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데 아버님 해장용으로 국을 만들다가 남긴 고추인 듯 했어요. 잘라낸 냄새를 맡자마자 올라오는 매운 향에 섬뜩 놀래긴 했지만 그걸 발견하자마자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몇 개 없는 고추를 어떻게든 다 써보겠다며 전에도 넣고 국에다 넣어가며 온 제사 음식에 고추를 나눠 넣었어요. 잘게 잘라서 익으면 매운맛이 사라질까 싶어서 음식 조리를 다 하고 난 후에야 데코용으로 음식 가지가지 사이에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제 눈에는 딱 봐도 고추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서 매운 냄새나 향이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건지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제 마음대로 제사상을 차려냈고요. 제가 혼자서 생고생을 해가며 만든 음식으로 저희 시댁은 그날의 제사를 모두 다 치러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다 차려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방을 슬그머니 나오셨고요. 그렇게 나와도 제사 음식 옮기는 걸 한 번도 도와주려 하질 않은 채 편안히 제가 해내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시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치르셨죠. 그래봤자 아버님이 주도하는 제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곤 대망의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주제에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힘드셨는지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상 앞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전 특별히 고추가 많이 들어간 전과 국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는 드시라고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에 앉자마자 괜히 음식을 한번 훑어보더라고요. 전 모양이 좀 삐뚤어졌다느니 국 안에 든 두부 크기가 제 각각이라서 보기 별로라느니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며 음식에 핀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갈씩 음식을 입에 가져다 대기 시작하셨죠. 전 어머님이 뭔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엿먹으라고 내가 직접 음식 안에 넣어둔 매운 고추들이 한가득인 걸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속에서는 승리의 환호성만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제 마음대로 차렸던 제사 음식들을 먹다 말고 맵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매운 음식인가? 라는 말로 갸우뚱하며 음식을 드시더니만요. 익고 매운 걸 제대로 씹어버린 건지 아니 여기다가 고추를 넣은 거야? 그게 어디서 났길래? 라며 저를 향해 바로 시뻘개진 얼굴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차마 화를 내고는 싶으나 속에서 차오르는 매운맛들이 감당이 되질 않았던 건지
어머님은 매운 걸 어떻게든 가라앉히겠다며 바로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뜨셨는데요. 국물 속에도 들어있는 화한 매움이 차올라 어머님의 입안을 감당이 안 되도록 만들었죠. 시뻘개진 얼굴로 땀까지 삐죽거리며 흘리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내가 이 나이 먹고 매운 음식 감당되는 줄 아니? 아휴, 누가 물 좀 갖다 줘. 나 주고 물 좀 줘. 라면서 흥분한 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고요. 남편이 허겁지겁 가져다주는 물을 마시면서는 급기야 맵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겨우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제사상에 누가 고추 올리래? 라고 말이죠. 더 말을 못하셨지만 눈으로는 저를 조깃듯이 노려다 보시는데 저도 홧김에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명쾌상쾌 통쾌하게 말이죠. 제 마음대로 차리라면서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좋아하는 고추 팍팍 넣고 차렸는데 뭐 문제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랬다고 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맵게 만드냐며 목턱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보였지만 끝내 말을 잊지는 못하신 채 기가 막힌다며 한숨만 죽어라 하시더라고요. 물은 벌컥벌컥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지 급하게 화장실 안으로 주량량을 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만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서는 다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잡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매운데 요리를 한 제 앞에서 뭐라 말은 못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맵다고 먼저 터지고 나서야 하나 둘 물을 나눠 마시면서 그제서야 지들 몸에서 나오는 땀을 닦아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어찌나 찌질하게 시어머니 눈치에 제 눈치까지 보면서 땀을 닦아내던지 확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집에 있는 고추랑 고추는 싹 다 싸그리 주워 담아서 던져버리고 싶었답니다. 저는 혼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한 것이 올라오는 게 평소보다 더 맛있다며 더 즐겁게 제사 음식을 먹었네요. 이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궁시렁대며 결국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셨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화장실 안에서 코까지 푸는 건지 코푸는 소리를 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급기야 새밥을 가지고는 도로 밥상 앞으로 오셨다가 제가 숨겨놓은 고추가 들어있는 전을 한번 잘못 드시고서는 조상님이 놀래서 살아 돌아오시겠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는 부엌으로 달려가셨답니다. 먹던 걸 바로 뱉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차린 제사상을 먹겠다고 밥상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를 못하셨어요. 먹던 걸 뱉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리시자마자 입을 싹 헹구고는 말도 없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셨죠. 보통 같으면 아픈 척을 하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들어갔을 안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엿을 단단히 드시고 난 후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는 입까지 다무신 채로 도망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고요. 먹는 걸로 이러는 게 많이 치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는 있었으나 먼저 치사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구워 삶으로 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더 컸기에 이번 일은 쌤쌤이 치기로 했답니다. 절대로 고추를 많이 넣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혼자 말끔히 밥을 해치워 먹고서는 시어머니가 드시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챙겨가겠다며 남은 음식들까지 싹 다 들고서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댁에는 거실 한복판에 덜 치워진 제사 음식들과 상차림으로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들을 마저 다 싸다가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매운 거 먹고 빡친 시어머니 성질을 더 건드리지 말라는 말로 남편까지 회유를 해서는 그냥 불이 났게 시댁을 나와선 집을 돌아왔어요. 남은 주말을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시어머니께는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음식으로 또 장난치는 꼴 보기 싫으면 앞으로는 음식을 나눠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분담하자고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3시간 걸리는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하기 힘드니 답장은 사절이라는 마지막 문구까지 빨간색 느낌표를 3개나 붙여 보냈고요. 그리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읽고서 곧장 씹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답장까지 사절이라고 하는데 굳이 답을 보낼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호되게 고추 섞인 음식으로 당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문자로 입씨름을 하기 괴롭고 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전 드디어 결혼생활 3년 만에 달마다 3시간이 걸리는 시댁에 가는 그 괴롭던 일정을 청산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더는 개고생을 해가며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일도 사라졌네요. 드디어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달을 반가워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된 역경 끝에 통쾌한 복수 한 방으로 맞이하게 된 자유. 앞으로 쭉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